진행하는 토크쇼에 김진모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영화 찍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영화 감독 김진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 감독의 꿈은 뭐 청소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영화학과를 나오면 다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독님으로서 이렇게 작품이나 이런 걸 연출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언제부터 영화에 꽂히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다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아카데믹한 교육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보통 대학 과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영화학과라든지 뭐 방송 관련돼 있는 영상학과라든지 이런 데들을 가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VHS 테이프부터 뭐 이런 거 모으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화관 맨날 가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찍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영화관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극장주. 네, 극장주. 네. 그래서 들어가면은 평생 동안 내가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그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그 청소년보호법이 이제 그 발의되는 시기였었어가지고 그 당시 뭐 비행 청소년 문제라든지 청소년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라는 게 이제 그 청소년 영화라는 이름 하에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2580. 네네, 2580 같은 네.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아직도 제목이 기억나는 게 중학교 애들이 찍은 건데 너희가 중딩을 하느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영파여 중 학생들의 그 비행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담아내서 좀 청소년 영화로서 되게 좀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카메라 뒤에는 누군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는 어떤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선 표현해낼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럼 이제 찍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 등등?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안이고 가정은 화목했으나 아버지가 또 이제 육군 장교셨고 뭐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었을 때 좀 반대를 많이 하시기도 했었죠. 맞으셨나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이제 공부하기는 틀렸구나,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딴따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학교에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노는 오빠 언니들, 네. 뭐 일진회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조용히 공부하는 그렇죠,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도저도 안 하는 분들도 사이 계시고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중간에 있어서 양쪽 친구들하고 다 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사설 영화 학원 같은 게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가 이제 사옥을 저희 동네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쫄랐죠. 저기를 가야 된다. 나는 방과 후에 이제 저기 가겠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사설 학원들은 늦깎이 뭐 30대 이상이 넘어간 영화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한 이제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네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이제 등록을 해주신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최연소였어요. 아무래도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8살 때였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뭐 영상 문법이라든지 편집 교육 같은 것들 받으면서 무작정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 노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어머니가 저기 히타치라는 네. 일본 브랜드 캠코더 장사를 하셨었는데 테크노마트에서 네. 거기 이제 처음으로 그 미니 DV 네. 카메라가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처럼 뭐 포커스 플레이 같은 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 다 저기 찍는 기능만 그쵸, 찍는 기능만 있는 있는 그런 수동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캠코더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빌려달라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노는 어머니께서 친구 엄마. 예, 예. 그래서 딜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좋다. 대신 내 아들을 주인공을 시키면 빌려주겠다. 네. 그래서 2주를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협상이 협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써서 2주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저기 학교 애들이 흔히 이제 비행을 저지르는 장소들이나 이런 데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페이크 다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를 지닌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좀 대사는 주셨어요. 네네 대사는 주면서 좀 극사실주의 영화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런 영화를 찍었던 거죠. 100% 핸드헬드로 찍고 그리고 그때 또 담아내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그 저거 뭐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네. 그러니까 그때 예 유승환 감독님 네. 작품이 이제 그 독립영화계에서 되게 이슈가 됐을 때라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저런 거 찍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을 그때 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는 친구분들이 너 뭐 하는데 내가 왜 나와야 되냐 이러지 아니요 전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던 거 자신들의 삶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그 담아낸 게 자기가 또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려다가 뭐 패싸움 하는 자리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곧바로 찍고 싸우는 척이라도 해줘. 그래서 뭐 오토바이 타고 뭐 막 어디 막 질주하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비트처럼 뭐 그런 것도 찍고 그리고 뭐 흔히 그 당시에 이제 애들한테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막 술집 같은 데들 몰래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데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일일 락카페 하는 거 뭐 이런 거 찍고 뭐 이래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 되게 유치해요. 얘기해주세요. We are 18 years old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찍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사설학원에 강사로 계셨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이창동 감독님 조연출 출신이신데 그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영화 있어요. 한석규 선배랑 그 김지수 씨 나왔던 그걸로 입봉하셨던 지금 성함 까먹었는데 뭐였죠? 까먹었다. 이름 성함을 제가 까먹었다. 그분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하셨어요. 평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육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친구가 카메라 한 대 들고서 진짜 무작정 이 날것의 어떤 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막 수강생들한테 봐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이런 걸 찍어오지 않느냐. 대단하다. 그래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었던 제 영화에 대한 평가였었어서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축제 때 이제 상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1,000원씩 표를 팔았어요. 프로젝트 빌려가지고 정식 영화관에 니네가 돈을 내고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좀 갖게끔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관객 동원이 800명이 됐거든요. 엄청 많이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영화 제작반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동아리로도 네네 동아리로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불량서클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가 그리고 이게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무언가로 담아냈다. 결과물이 나왔던 거라.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와서 보시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영화제 또 경쟁 부문에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학교에 영화를 찍는 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문도 퍼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뭐 시네키드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는 거의 접었다고 봐야 돼요. 계속 종횡무진 카메라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단편 영화들. 그 2주 뒤에 카메라는 반납하셨어요? 네, 반납하고요. 이제 그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보시기에 그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디지털 캠코더를 사주셨죠. 네, 그래서 그걸로 정말 오지게 찍었죠. 네, 몇 개나 찍으셨어요? 그때 찍은 단편만 합치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5-6편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름방학 때도 또 뭐 친척 동생들 데려다가 어린
애들의 뭐 손찌박이 같은 뭐 그런 영화도 찍고 감성적인 영화도 찍고 그리고 뭐 학업에 대한 영화 뭐 그 수능의 압박감과 막 이런 것들을 또 막 표현한 이제 뭐 그런 영화들 뭐 이런 것도 찍고 그러니까 제 삶을 다룬다는 거 그리고 그 삶을 다룸으로써 관객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또 자신들과 어떤 투영하잖아요. 그쵸 투영해서 어떤 공감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소통한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의미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명동에서 뭐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다는 얘기 맞아요. 그게 명동에 당시에 미지센터라는 데가 있었어요. 미지센터가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청소년 관련돼 있는 어떤 문화 사업을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 같은 거였거든요. 미지센터가 명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전교조 산하에 있는 청소년 영상제작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커진 영화제가 있는데 서울국제 청소년 영화제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너희가 중딩을 하느냐 네. 그 영화를 제작했었던 영파여 중에 그 방송반 선생님이 이제 그 청소년 영상제작단을 처음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야 여기 가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꿈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에 많겠구나 해서 처음에 가서 되게 막 친해지려고도 노력하고 찾아가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연대가 굉장히 공고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가락동 그 동네에서 약간 이단아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던가요? 네, 왜냐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는 뭐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진보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뭐 두발 자유와 막 이런 거 운동하고 막 이러는 뭐 그리고 저기 동성애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럴 정도로 좀 다양한 시선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도권 안에서 겪기 힘든 그런 사고를 갖기 힘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관점이 되게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시야가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됐었고 전국에만 막 몇천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 산하에 있는 그 청소년 영상제작단 친구들이 나중에는 뭐 제가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청소년 영상제작단의 그 3기 대표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영화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그 출신 중에서 좀 저희가 알만한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거기에 이제 영상 캠프에 참여했었던 애들 중에 배우는 저기가 참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 캠프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한효주 씨, 한효주 씨가 그 영상 캠프에 오셨었고 그리고 그 서울국제 청소년영화제 출신들 중에 몇몇이 있어요. 윤성호 감독도 거기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대학 진학을 그럼 자연스럽게 영화학과를 하시게 되신 건가요? 진학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수능을 보지 않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능은 봤으나 수능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됐었던 거여서 그때 이제 받았던 수상 실적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중대나 그 당시 이제 뭐 동대나 이런 데들은 다 성적을 받고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특별 전형으로만 뭐 한두 사람 뽑는 이제 그런 수시 모집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뽑는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보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상명대 영화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영화 퀴즈로 막 진짜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열정과 그런 시험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에 가서는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가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영화평론가 정성일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 그 사촌형이 저를 과외를 되게 오랫동안 해줬었는데 또 서울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사촌형이 완전한 시네필이었어요. 근데 시네필들이 그 1990년대 초반에 그 타르코프스키의 희생 같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막 몇만 명이 들 정도로 흥행을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로 되게 열성적인 이들이 있었거든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서울대 영화 동아리 시네콤이라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얄라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얄라형은 저기 그 장선우 감독님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저희 형이 이제 시내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키노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편집장이 이제 영화평론가 정성우의 네. 내 글이 어려우나 어. 그 글 정도 그 글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떠나서 네가 그 글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영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농담 삼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키노를 사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 때 들어가서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영상자료원이나 이런 데서 그 강의 같은 거를 하시면 가셨어요? 예 가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영화 진영에 대한 그 애착과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서울아트 시네마나 우리 흔히 영화인들의 성지라고 네. 부르는 이제 그런 데 가서 고전 영화들도 많이 찾아보고요. 그러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시네필로서의 활동이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영화들을 찍고 싶다는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들이 다 대부분 이제 그런 뭐 예술지향적인 영화를 하고자 하는 예술적 자만에 쩌든 다 예술이야. 그쵸 이제 그런 자만과 막 이런 어떤 치기 어린 그거 안에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내내 이제 그런 실험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예술적인 가치에 빠져서 네. 이렇게 했던 시간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좀 찍으셨는지.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혼자서 카메라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그 롱테이크가 네. 난무하는 이제 그런 영화도 한편 찍었었고요. 네. 마지막 자연이라고 그거는 그 시네필 두 명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삶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꼭 저기 비포 선라이즈나 이런 영화들처럼 그런 롱테이크로 이야기를 나누는 여행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나 찍었었고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제가 군대를 갔다가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이제 그 독립장편을 한 편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장편 영화를 진행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신호탄을 날렸던 게 중대에서 이제 윤종빈 감독이 용서받지 못한 자를 졸업작품으로 찍었을 때예요. 대학에서도 네. 장편이 나올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상영도 되고 뭐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많이 화제가 많이 되니까 상병대도 가만히 있어.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때 1, 2학기 통합으로 해서 장편 영화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학교 측에서도 지원을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반대나 뭐 이런 것들도 부딪히기 되게 쉬운 거였는데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가 터지고 나니까 교수님들도 뭐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해보자. 하필 제가 그때 군대에서 장편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시기가 타이밍이 딱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획기적이었죠. 네. 34회차나 찍었으니까. 그래서 뭐 제주도 올로케, 뭐 이태원에서 뭐 일주일 정도 막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통제를 해가면서 올로케 했지. 그리고 기중호 선생님 같은 분들도 출연시키고. 선생님도. 예. 그리고 제작비는 이제 제가 다 알아서. 아니요.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제작비.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는 대부분 장비 지원을 해주니까. 금액은 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때 얼마 드셨어요? 그때 제작비 한 1,7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자비로 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 1,7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때는 진짜 열정밖에 없었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을 텐데 그쵸. 제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막상 결과가 나왔어요. 제목이 근데 뭐예요? 지상의 물고기들이라는 지상의 물고기들. 영화인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해서 영화제를 내가 휩쓸고 막 전혀 아. 모든 영화제 다 안 되고 뭐 그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적 자만만 가득한 되게 기이한 태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실망을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안에 무언가를 계속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막 조잡하게 막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이거는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떤 의미고, 막 은유적인 어떤 장면 안에 그렇죠. 뭘 넣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잉이 넘쳐난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냥 주변에서는 그랬어요 당시에. 너는 장편을 찍어봤잖아. 그것만 해도 어디야.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저 거죠. 7,000세를 들여가지고 지금 제대하자마자 찍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제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도.